자, 시작을 하죠. 자, 우리 미분기하학을 시작을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미분기하학은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든 과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강의하기도 굉장히 힘든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미분기하학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강의할지 항상 고민을 하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 올해 강의가 작년 강의랑 달라지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작년에는 제가 다변수 해석하기라고 하고 미분기하학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자, 이유는 미분기하학을 하는 도중에 다변수 해석하기 지식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병행을 했는데, 자, 이게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한데 또 다른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미분기하에 집중을 못하고요, 미분기하를 하다가 다변수 해석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미분기하에 집중을 못하는 단점이 생겨서, 자, 올해에는 다변수 해석학 부분을 미적분학과 다변수 해석학이라고 따로 개설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제 미분기하만 따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작년하고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설명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작년에는 이미 다변수 해석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분기하 강의할 때는 오히려 설명이 줄였지만 지금은 아예 따로 강의를 뺐기 때문에 우리 미분기하학에서 따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설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올해 미분기하를 준비하면서 좀 교재의 구성을 좀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까지는 교재의 구성을 그대로 쓸 거예요. 하나는 올해 새로 개설한 미적분학 준비를 할 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미분기하학 교재를 바꿀 수도 없었고요. 자, 또 하나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강의의 구성하고 내용은 작년 강의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자,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항상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면 그 전년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를 조금씩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 강의의 구성을 거의 따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작년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몇 가지를 추가해서, 자, 이제 다른 주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걸 추가할 수 있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의 패턴을 만들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는 패턴을 만들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도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잡아서 마지막에 추가를 해드릴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으로는 한 5주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는 4주 강의로 되어 있지만 4주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5주 정도 분량으로 우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그냥 임용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강의를 줄일 수는 있어요. 요런 문제만 나오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딱 해버리면 되지만, 저는 일단 임용시험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던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분기하학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임용시험에는 이런 주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다른 문제를 풀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추가를 해드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주 정도 예상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어요. 자, 이제 미분기하학이 왜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렵다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미분기하학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질문 받아가면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 미분기하학은 해석학, 선형대 수학, 위상수학 등등 수학의 전반적인 다른 과목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용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학부 수준에 끝나지만 이제 미분기하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진짜 수학의 전반에 대해서 그냥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분기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해요. 자, 학부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선형대 수학, 해석학은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요. 위상수학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면에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다른 과목의 지식을 단순하게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과목을 배울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으로 다른 관점을 쳐다보면서, 즉 미분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이 미분기하를 공부하면서 어려웠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분기하 교재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미분기하를 들어가기 전에 미분기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앞에 미리 모아놓고 쭉 쓴 책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책들은 그거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정도로 내용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미분기하기 어려운 점이고요. 자, 따라서 저는 강의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또 하나는 교재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책들은 분명히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책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전혀 다르게 쓴 책들이 많아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분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걸 현대 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 미분기학자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호하는 방법, 선호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교재 몇 개를 마이크 문제가 있나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지금은? 어디부터 문제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말을 자르면 될까요?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네. 자, 좀 전에 어떤 말을 하다 끊었죠? 잠깐만요, 생각을 해보고요. 자, 2번부터, 여기부터 다시 갈게요. 2번 설명부터. 적당히 잘라줬다 시간 맞춰주세요. 잠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잘려서 생각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분기하는 특징이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가 굉장히 다양할 건데요. 그 교재마다 그 미분기학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나마 학부 미분기하는 그나마 나아요.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로 달라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책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또 고민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 따라올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는 임용시험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은 이 교재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교재가 정해지고 시험 문제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을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교재만의 특화된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재를 보지 않아도 다른 교재로 공부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교재를 공부할 때에도 그걸 감안하고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2번하고 이어지는 문제예요. 왜 미분기학 교재마다 우리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미분기학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학은 역사가 다 다른데요. 미분기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과목이에요. 위상수학이나 선형대수학 같은 과목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200년 정도의 과목이고요. 미분기학은 훨씬 더 오래된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여러 과목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쳐다본다는 건 뭐냐면 가장 현대 수학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과목이 미분기학이기도 해요. 굉장히 오래된 과목을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미분기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두 번째 성질이 마찬가지죠. 다루는 교재마다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다면 교재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요. 새로운 현대수학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쳐다보다 보니까 교재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고민해야 돼요. 제가 고민할 거예요. 가장 현대적인 관점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미분기학 전공자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관점만 고수하면 이거는 너무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요. 현대적인 관점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전통적으로는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설명하기 힘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분기학을 공부할 때마다 저는 이제 다루는 주제마다 적당한 관점을 찾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자, 이해란 말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관점을 찾아서 설명할 건데요. 자, 이게 관점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 저는 이런 관점을 선택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분은 다른 관점이 더 편할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완벽하게 맞는 관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점의 선택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관점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수학으로 본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미분계를 전공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관점을 찾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 네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걸 수 있어요. 이론하고 실제 계산하고 너무나 달라요. 미분기야 이론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실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수학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과목보다 유난히 심해요. 그래서 실제 이론과 계산 사이에 이 차이가 심한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도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자, 또 하나는 미분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상상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미분기하 이론을 보고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것 말고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제 강의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되도록이면 다른 수학적인 지식을 먼저 공부하고 미분기하를 들어가는 것은 피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이미 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인 관점으로 미분기하를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현대적인 수학의 관점을 조금씩 도입을 할 거예요. 필요한 관점을 조금씩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필요한 관점을 추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고정관념을 깨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또 이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계산은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미 다 계산도 할 수 있고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거였는데 관점만 바꾼 거기 때문에 관점만 바꿔버리면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관점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자, 너무 직접 들었지만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 이거 미분기에 안다고 느끼도록 세뇌를 시키는 게 제 강의의 목표예요. 자, 이해한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한다라는 게 과연 진짜로 이해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공대생들 미적분학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미분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미분을 이해했을 리가 없어요. 이해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를 풀면 저보다 잘 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미분의 본질적인 의미와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사람보다 많이 알아요.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을 빨리 못해요. 공대생 수학 잘하는 사람 굉장히 잘하거든요. 실제 문제는 그 사람도 더 잘 풀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믿고만 있는 사람들인데. 자, 사실 이해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걸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번 제 강의의 목표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짧은 강의 시간에 미분기하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시간은 안 돼요. 5주라는 시간이 분명히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미분기하, 몇백 년 역사를 이어서 발전한 그 미분기하를 제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이게 관점을 쭉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했다고 느끼도록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따지게 되면 분명히 맹점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수학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의도를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미분기하학을 크게 내용적으로 나누면 곡선의 이론과 곡면의 이론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곡선에 관한 이론, 곡면에 관한 이론.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국소적인 이론과 대역적인 이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과 곡면이 둘 다 우리 뭐예요? 국소적 곡선 이론, 대역적 곡선 이론, 국소적 곡면 이론, 대역적 곡면 이론, 이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미 여러분이 해석학을 했기 때문에 짐작하겠지만 국소적 이론이라는 건 그 점 근방만 쳐다볼 거예요.
따라서 우리 무엇을 이용하죠? 미분을 이용할 거예요. 미분 기하학이 들어간 미분을 이용할 거예요. 대역적 이론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적분이 들어가요. 미분 기하학에는 미분이 필요한 부분과 적분이 필요한 부분, 두 개를 결합해서 둘 다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대역적 이론은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것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국소적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이어 붙여야 돼요. 그래서 대역적 이론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에는 이 대역적 이론은 결과만 몇 가지를 설명을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정의 몇 개를 알려드리고요.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을 마치고요. 주로 주된 설명은 이 국소적 이론을 설명하는데 투자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의 진행은 먼저 곡선의 국소적인 이론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곡면의 국소적인 이론을 다룬 다음에 대역적 이론은 곡선과 곡면을 한꺼번에 다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미분기하는 이게 계산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고 그 계산을 기호로 간단히 할까 수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기호를 도입을 하면 자, 받아만 들이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기호라는 게 받아들이고 쓰는 건데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 부분을 제가 얼마나 소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수업을 진행하다가 어쩌면 아예 이 부분은 그냥 진짜 살짝 얘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강의를 하면서 직강을 나와서 들으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해 나갈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요. 자, 이제 곡선의 국소적 이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우리 곡선을 다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작이 뭐냐면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미분기하학에서 말하는 곡선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봤던 곡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처음 바라보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죠. 자, y = x제곱의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정의역, 공역을 한 번에 그려야 돼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역만 따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함수의 그래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 0이라고 하는 이 음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곡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음함수는 해석학이나 미적분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이제 뭐죠?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이변수 함수 값이 항상 뭐가 되도록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0. 등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등위선이에요. 함수값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선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등위곡선, 우리 음함수의 그래프가 되어버려요. 자, 그럼 미적분학에 나중에 들어보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접선, 수직인 벡터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다룰 때 미적분학에서 기울기 벡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필요해요. 나중에 다룰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 또는 벡터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 t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t가 x를 결정하고 y를 결정해요. 그럼 뭐가 돼요? 곡선이 결정된다. 그래서 R2의 곡선을 나타내는 건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매개변수 방정식은 벡터 함수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벡터 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예요. 근데 함수값이 뭐가 나오죠? 벡터. 함수값이 벡터가 되는 함수. 그래서 벡터 함수. 실함수 그러면 함수값이 실수가 되는 함수. 즉 공역이 실수이면 실함수, 공역이 Rn이면 벡터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변수 벡터 함수로서 우리 곡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중에 어떤 것을 미분기하학에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택할 것인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자, 가장 익숙한 형태지만 우리 원을 다룰 수가 없어요.
왜 원을 다룰 수가 없죠? 원은 함수의 그래프가 안 돼요. 함수의 그래프로 원을 가장 잘 표현해봐야 뭐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반원. 함수는 하나의 x에 대해서 y값이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곡선을 다룰 수가 없어요. 함수가 아니거든요. x 하나에 y가 하나, 둘, 세 개가 대응이 됐어요. 그래서 미분기하학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 저런 곡선은 다루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 미분기하학자들이 기본적인 곡선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곡선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곡선이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함수의 그래프도 분명히 곡선이에요. 그걸 다루는 방법을 기본적인 그래프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다라고만 다루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자, 이제 음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 아까 함수의 그래프의 단점을 없앨 수 있어요. 자, 원. 함수의 그래프는 쓸 수 없지만 음함수의 그래프는 쓸 수 있어요. 자, 음함수는 그 내에 함수의 그래프를 숨기고 있어요. 자, 음함수는 함수의 대응 규칙을 숨기고 있다. 자, 이 음이라고 하는 음자가 바로 그 숨긴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감춘다는 뜻으로 음함수라고 불러요. 함수의 규칙을 감추고 있는 것이 음함수예요. 그런데 그 함수의 규칙을 하나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 개를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음함수의 그래프로 원을 표현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이퀄 0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개의 함수가 숨어져 있어요. y는 루트 1 빼기 x제곱,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이 두 개의 함수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음함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이 북반원이라고 부르겠어요? 북쪽의 반원은 이쪽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 반원은 아래쪽 함수의 그래프. 두 개를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단점을 우리 없앨 수 있는 게 음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근데 미분기하학을 할 때는 살짝 문제가 생겨요. 음함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데 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R2의 곡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이퀄 0을 주면 R2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xy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건 식이 간단하니까 금방 보였죠.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R2의 곡선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음함수를 다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복수수 범위를 다루면 돼요. 그래서 음함수를 기하학적으로 다룰 때는 어디 범위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복수수 범위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를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2차원 곡선을 얘기하고 있죠. R2의 곡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3차원 곡선으로 가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식은 똑같아요. 근데 원이 아니라 뭐죠? 원기도. 자, G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 일자리 원을 G축으로 쭉 옮긴 게 바로 식이에요. 자, 그러면 3차원에서는 음함수로 곡선을 나타낼 수가 없네요. 자, 따라서 여기까지 얘기를 통해 보면 음함수는 미분기하학에서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대수기하학은 미분기하학보다 더 이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거든요. 대수기하학에서는 음함수의 표현을 기본으로 쓰고 있지만 미분기하학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택할 수는 없다. 역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음함수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하지만 미분기하 이론의 기본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벡터 함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알파를 이제 매개변수의 집합, 정의역은 AB 개구간으로 잡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개구간을 잡겠지만 나중에 패구간까지 확정하겠지만 개구간을 잡은 이유는 미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미분을 정의할 때 양끝점에서는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관점 때문에 일단은 뺐어요. 자,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거 무시해버릴 거예요. 자, 알파 t는 xt, yt.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코사인 t, 사인 t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저게 반지름 일자리 원이죠. 반지름 일자리 원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함정을 표현하는 표현이 유일하잖아요. T1, T2가 달라도 알파 T1, 알파 T2는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1,0이라는 점은 자, 알파 0, 알파 2파이, 알파 4파이, 알파 마이너스 2파이, 알파 16파이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히려 미분기하학에서는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자, 반지름 일자리 원을 매개 변수 방정식 코사인 t, 사인 t를 주게 되면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했던 음함수로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음함수로 표현하면 딱 한 표현 1, 0밖에 없어요. 자, 제일 처음에 수학을 공부할 때는 표현이 유일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표현이 유일한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선형대 수학에서 기저의 장점이 뭐죠? 그냥 생성한다 보다 기저가 좋은 이유가 표현이 유일하니까. 자, 어쩔 때는 표현이 유일한 게 좋지만 어쩔 때는 유일한 게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때는 유일한 것보다 다양한 걸 미분기하학자들은 선호해요. 자, 왜 그런지를 봅시다. 자, 여기 1, 0이라는 점인데 제가 알파 2파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1, 0 그럼 뭐죠? 그거 몰라요. 저 점에 있었는지 한 바퀴를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알파 4파이라고 불렀어요.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한 점인데 우리는 그 이름만 가지고 뭐예요? 해석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알파 마이너스 2파이예요.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분명히 음함수로 표현하면 개수도 뭐예요? 10, 10, 10이에요. 판단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기하학에서는 오히려 이걸 장점으로 볼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우리는 미분기하 곡선을 다룰 때 그 매개변수 t라고 불렸죠?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t를 주로 뭐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시간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점이 움직이는 궤적이 바로 뭐죠? 곡선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하학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시각화할 때는 미분기하학의 내용을, 곡선의 내용을 시각화할 때는 뭐를 상상하면 돼요? t를 시간이라고 보고 곡선은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입자가 움직이는 좌치를 연결하는 것을 곡선이라고 부르자 라고 생각하고 다루면 여러분이 시각화하기 편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미분기하는 물리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 쭉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입자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 점을 두 번 지났어요. 자, 처음에는 T1이라는 시간이 한 번 지나고요. 나중에 T2라는 시간에 지나왔어요. 음함수로 표현하면 현재 알파 T1은 현재 어디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예요. 알파 T2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상태죠?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예요. 미분기하학에서는 곡선이 9분 정도에 관심이 있어요. 9분 정도에 관심이 있는데 알파 T1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곡선을 생각하는 거죠? 이 곡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곡선이 얼마나 굽었는지를 볼 거예요. 알파 T2라고 부를 때는 이 곡선이에요. 9분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점이라도 매개변수, 시간에 따라 같은 점을 지난다, 시간이 달라도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한 점의 이름이 유일하지 않다를 오히려 뭐로 보는 거예요? 좋은 점으로 보는 거예요. 음함수 표현에서는 불가능한 이 작업을 그래서 미분기하학들이 택해서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다루는 것을 뭐 할 거예요? 미분기하학에서 곡선을 다루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쓸 거예요. 하지만 매개변수 방정식이 기본형이지만 처음에 봤던 함수의 그래프, 음함수의 그래프도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말이 등장을 해요. 미분기하학의 이론은
매개변수 방정식을 토대로 이론을 전개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음함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로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방법들을 익혀서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기본으로 삼을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애매한 말이 등장했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이 미분기하를 전공한다 그러면, 더 깊이 공부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줘야 할지 돼요. 자,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함수 자체를 곡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곡선 그러면 아까 뭐죠? 이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상상해요. 곡선의 상을 상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분기학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가 아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곡선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게 원칙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이 함수를 곡선으로 다루다가 그래프를 곡선으로 다루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편한 대로. 임용시험에서 이거 묻지는 않아요. 우리는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그냥 상황에 맞게 편리한 대로 생각할 거예요. 자, 일단 예를 봅시다. 4개의 곡선이 주어졌는데 자, 일단 합동인 곡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합동이란 말은 뭐죠? 같은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아도 겹칠 수 있으면 자, 이제 평행이동에서 회전이동이 겹칠 수만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합동이라고 부르죠. 합동과 같은 것은 달라요. 같은 거 진짜로 같아야 돼요. 합동은 진짜 같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 합동과 같다라는 말인데 자, 저도 그렇지만 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합동이란 말 안 썼어요. 같은이란 말을 썼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같다라고 말해야 될 때와 합동이라고 말해야 될 때를 엄밀하게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수학 선생님의 의무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있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합동이란 말은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 봐도 무방하죠?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예요. 자, 이게 수학적인 관점이죠. 진짜로 같은 건 아니지만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수학에서는 두 개의 군이 동형이다? 진짜 같은 집합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대수학적으로는 같다고 봐도 상관없다예요. 대수학을 할 게 아니고 다른 걸 할 거라면 그때는 같다고 보면 안 되죠. 위상동형이다? 진짜로 같은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뭐요? 위상수학을 하는 동안에는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합동이라는 말은 기하학을 하는 동안에는 뭐예요?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저 합동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4개의 곡선 중에서 보면 알겠지만 나번하고 다번이 합동일 거예요. 나번을 회전이동시켜서 평행이동시키면 다번이랑 합동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 미분기하학자들이 택하는 관점이에요. 자, 뭐냐면 곡선이 현재 어떻게 놓여 있는지는 일단 기본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곡선의 위치, 놓인 위치나 방향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회전이동, 평행이동시켜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무엇을 본질로 보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기하학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곡선은 자, 대응되는 점마다 구분 정도가 같아야 돼요. 자, 이제 보면 다 굽어 있어요. 자, 이제 회전이동시켜서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는 말은 대응되는 점마다 같은 정도로 굽어 있어야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미분기하학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곡선의 구분 정도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예요? 곡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굽을 곡자에 률은 비율의 율자죠. 구분 정도를 곡률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이제 우리 미분기하의 관점은 곡선을 또는 곡면을 구분 정도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곡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곡선을 보죠.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굽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굽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수학을 하든지 수학을 하는 동안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눈으로 봐서 당연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뭔가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자, 굽지 않았다라는 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의 정체는 바로 접선이 변하지 않아요. 모든 점에서 접선이 다 똑같이 일치해요. 접선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곡선이 굽지 않았다.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예요? 곡률이 0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라번하고 나번 봅시다. 분명히 라번도 굽어 있고요. 나번도 굽어 있어요. 자, 이제 접선의 관점으로 비교하면 접선이 변했다. 자, 이제 우리는 접선을 비교해서 접선이 변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것은 직선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곡률은 0이 아니다. 곡선이 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번하고 라번을 비교해 봅시다. 자, 둘 다 요점에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요점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움직인 거리는 비슷해요. 근데 접선의 변화는 다르죠. 어느 쪽이 더 많이 변했어요? 이쪽이 더 많이 변했어요. 이쪽은 조금만 더 가면 180도 돌아버려요. 저쪽은 많이 돌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접선의 변화가 작다. 이제 뭐라고 볼 거예요? 조금 굽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곡률이 작다. 접선의 변화가 크다. 많이 굽었다. 곡률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미분기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곡률을 재는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찾아서 계산해서 구분 정도를 말하겠다. 자, 이게 큰 곡선 이론의 가장 큰 아이디어예요. 자, 이제 나번하고 다번은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 회전 평행 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 대응하는 접선의 변화가 똑같다. 자,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미분기하학으로 같은 곡선으로 볼 수 있다요. 자, 이제 같다라는 말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돼요. 같은 곡선으로 봐도 될 때가 있다는 뜻이죠. 진짜 같은 곡선은 아닌 거예요. 미분기하학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이 관점이 변해요. 어쩔 때는 곡선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다룰 때는 위치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 혼용해 쓸 거예요. 하지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미분기하학 자체에서는 곡선의 놓인 위치나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른 따라오는 상황 때문에 위치나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버트란드 곡선이라든가 이런 신계선, 축화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위치나 방향이 중요해요. 그걸 설명하는 동안에는. 하지만 곡선의 구분 정도를 바라볼 때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원칙적인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이걸 안 따를 때도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미분기하학에서는 이제 구분 정도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곡선을 분류하자라는 것이 미분기하학의 국소적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알파 t는 코사인 t, 사인 t 0, 3차원 R3 평면에 XY 평면에 놓인 반지름 일자리 원이고요. 베타 t는 코사인 t 0, 사인 t, XG 평면에 놓여 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을 구분 정도로만 비교한다면 뭐예요? 우리 같은 곡선이라고 봐도 된다. 근데 내가 구분 정도가 아니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 그때는 구별해도 되겠죠. 자, 올해에는 제가 이제 관점을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에는 미분기하학적인 관점을 계속 강조했더니 또 그걸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고정만 하진 않겠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곡률을 재는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찾았어요. 접선의 변화를 재면 곡률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곡률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직선은 굽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곡률을 뭐라고 부를까요? 0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곡률을 정해야 되는지, 직선의 곡률은 뭐가 나오도록 정의하고 싶어요? 0이 나오도록 정의하고 싶어요. 자, 원은 모든 점에서 구분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 원의 곡률은 점마다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점을 정의어로 본다면 상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원은
반지름이 작은 원하고요. 반지름이 작은 원하고 반지름이 큰 원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잠깐만 이렇게 안 되나요? 곡률이 커질까요? 반지름이 크면 더 적게 굽었어요. 자, 상상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왜 예전에 지구가 굽었다고 못 느꼈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꽤 크기 때문에. 자, 나는 원의 일부를 그릴 거예요. 원의 일부예요. 근데 별로 많이 안 굽어 보이죠? 이유가 뭐예요? 원이 굉장히 크니까. 따라서 자, 원의 곡률은 반지름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게끔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곡률을 제대로 정의하면 원의 곡률은 반지름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방법으로 생각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부의 방정식은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다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미분기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석학 선형대수학 지식을 간단히 보겠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보시려면 제가 미적분학 강의를 올해 새로 개설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결과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벡터 함수를 기본으로 다룰 거예요. 곡선을 벡터 함수로 표현할 거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AB 개구간, 공역은 R2나 R3를 다룰 거예요. 일반적인 미분기하학은 여기는 RN으로 가지만 우리는 4차원, 5차원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3차원까지, 2차원 아니면 3차원까지만 다룰 거예요. 자, 따라서 F란 벡터, 3차원짜리 벡터 함수가 주어지면 자, 이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성분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 세 개의 성분 함수의 순서쌍이 바로 벡터 함수다. 자, 근데 각각의 성분 함수는 뭐죠? 실함수들이에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실함수들. 자, 따라서 우리 벡터 함수 ft의 극한은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각각의 성분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하면 돼요. 물론 원래 정의 자체는 입실론 델타 루법으로 정의하지만 동칠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걸 정의라고 믿고 씁시다. 원래 정의는 아니에요. 자, 그럼 벡터 함수는 뭐가 연속이죠? 각각의 성분 함수가 연속이면 벡터 함수는 연속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쓸 거고요. 자, 따라서 각각의 성분 함수의 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으면 우리 연속이라고 쓸 거고, 자, 연속 얘기도 끝나고요. 자, 미분 가능성 마찬가지예요. 벡터 함수의 미분 가능성도 각각의 성분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요. 그러면 벡터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역으로도 마찬가지 성립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벡터 함수는 해석학적으로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빠르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벡터 함수의 도화 함수는 각각의 성분 함수의 도화 함수의 순서쌍이다. 까지는 그냥 바르게 지나갑시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 생각의 시작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나온 증명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왜 벡터 함수의 도화 함수가 성분 함수의 도화 함수하고 일치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죠. 자, 벡터 함수의 도화 함수는 자, 정의를 똑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 가능성의 정의, 미분 계수의 정의는 다변수 함수에서는 못 써요. 특별하게 정의역이 실수고 공역이 벡터일 때에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자,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거예요. x-1분의 x-fa의 극한. x가 1로 가는 거죠. 분모라고 부르는 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정의역. 분자라고 부르는 건 공역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함수가 R2에서 R3로 가는 함수라면 자, 분모는 몇 차원 벡터예요? 분모는 2차원 벡터. 분자는 뭐예요? 3차원 벡터. 3차원 벡터를 2차원 벡터로 나눈다? 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애당초 우리가 이 정의는 원래는 못 써요.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실수에서 R3를 구하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걸, 자, 이제 이게 실수분의 1이거든요. 실수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정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변수 해석학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미분 가능성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눈다라는 걸 h분의 1이란 스칼라를 곱한다고 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h분의 1 스칼라를 이 벡터에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그때면 똑같아요. 벡터에 뺄셈 쭉 쓴 다음에 자,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따로따로 다 곱해주면 되죠? 다음으로 들어갔어요. 극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극한 붙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F1의 도함수, F2의 도함수, F3의 도함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요. 자, 미분기하에서는 여러분 이거 볼 필요 없어. 한번 툭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해석하기에서도 안 물어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기하학은 계산을 뭐 해야 돼요? 미분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몇 가지들이 생기는데 이 관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미분기하학에서 아까 벡터 함수를 곡선이라고 불렀어요. 자, AB 개구간에서 R3로 가는 이 벡터 함수를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곡선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이걸 왜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벡터 함수는 t가 주어지면 벡터가 하나 주어져요. t가 바뀌면 벡터가 바뀌어요. 그렇죠? t를 변수로 벡터가 결정되는 게 벡터 함수예요. 자, 일단 우리는 선형대수학의 전통적인 관점을 봅시다. 자, 사실은 선형대수학의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미분기하학이 훨씬 오래됐거든요. 미분기하학에서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미분기하의 곡선을 옛날 수학자들이 볼 때 선형대수학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벌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선형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형대수학의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말하겠어요. 선형대수학의 관점은 벡터는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벡터는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다 같은 벡터라고 풀고 있어요.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고요. 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시작점을 어디로 고정해도 된다? 원점으로 고정해도 된다. 자, 전통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선형대수학의 관점은 벡터의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생각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을 어디로 옮겨도 괜찮아요? 원점으로 옮겨도 괜찮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 벡터의 끝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벡터의 이름을 줄 수 있다. 벡터 이름 어떻게 주고 있죠? 시작점으로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그 벡터의 끝점이 나타내는 좌표를 뭐라고 줬어요? 벡터의 이름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이름을 줄 때에도 그 관점을 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벡터 함수는 자, t를 매개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시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간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벡터가 변하는데 뭐가 변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벡터의 끝점이 움직인다고 봐도 되죠? 이 끝점을 움직인 자체가 뭐일 것이다? 곡선일 것이다. 그래서 벡터 함수를 곡선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벡터를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겨도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벡터의 끝점의 움직임 자체를 연결하면 무엇이 될 거예요? 곡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 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봤지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접선의 변화를 가지고 곡선의 구분 정도를 말하겠다. 접선을 구해야 되고요. 항상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학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은 짐작하겠지만 미분을 가지고 접선을 구해보겠다예요. 자, 그래서 수학을 모르는 공대생들한테도 이게 곡선에 접하는 벡터예요. 그래도 잘 넘어와요. 왜? 미분하면 접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도록 고등학교 때 주입당했으니까. 세뇌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접선이라고 말하는 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실수, 공역은 실수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곡선이라고 부르는 건 정의역은 여기 시간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이미지화 시키는 이 부분은 뭐죠?
공역이에요. 공역에서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봤던 그 함수의 그래프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결론은 접한다는 맞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정의역, 시간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는 정의역은 보지 못해요. 미분기하학에서. 물론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는 보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시각화할 때는 정의역은 못 봐요. 뭐만 보는 거예요? 이미지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각화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좀 이제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분명히 벡터 함수의 미분계수는 벡터가 만들어져요. 맞죠? 자, 벡터 함수의 미분계수도 분명히 벡터예요. 벡터예요. 이 벡터의 의미가 우리 곡선에 접한다라는 설명을 할 건데요. 잘 봅시다. 정의를 먼저 써보겠어요. 자, 우리 T0가 기본으로 볼 거예요. T0. T0에서 FT0라고 하는 곡선의 점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정의대로 계산하려면 T0보다 T를 살짝 변화시켜야 되죠. T0 더하기 델타 T로 T를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뭘 계산하는 거예요? 델타 T분의 1. 이거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곱이고요. 자, 이 벡터죠. FT0 더하기 델타 T 빼기 FT0. 제로가 빠져버렸네, 여기. 자, 먼저 스칼라 곱은 나중에 보고요. 이 벡터를 봅시다.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는 벡터예요? 우리 T0에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벡터죠?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예요. 그렇죠? 저 벡터인데 앞에다 뭐 했어요? 스칼라 곱을 했어요. 이 스칼라 곱은 뭐만 바꾸는 거죠? 길이만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스칼라 곱이 없으면 무의미한 게 f가 연속함수라면 이 벡터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무의미해요. 그래서 스칼라 곱을 해야 길이를 바꿔줘야 뭔가 의미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스칼라 곱은 벡터의 길이를 나중에 느리는 데 사용할 거예요. 왜? 델타 t가 어디로 갈 거니까? 0으로 갈 거니까. 델타 t가 0으로 가면 델타 t분의 1은 절대값이 굉장히 크겠죠. 벡터의 길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이 스칼라 곱까지 해버리면 어떤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길이가 더 길어지는 이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뭐를 전제 조건을 깔았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이게 수렴해요. 수렴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요거는 길이를 늘려주고 있고요. 이쪽은 뭐죠? 길이를 줄어들게 하고 있어요. 두 개가 적당히 비겼다는 뜻이니까 그 길이는 우리 무시하고요. 방향만 쳐다보겠어요. 길이는 얘네 둘이 싸워서 어떻게 뭐 마지막에 길이가 3자리로 갈지 4가 될지 모르지만 둘이 싸워서 비겼고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방향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벡터였는데 델타 t가 작아지면 어떻게 자르고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벡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극한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FT0에서 곡선에 접하는 벡터 방향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분명히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곡선에 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에요. 어떤 문제의 시작일까요? 자, 미분기하학은 관점의 싸움이에요. 관점을 받아들이면 쉬워지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관점. 벡터 함수를 곡선으로 바라볼 때 벡터의 시작점을 어디로 옮겼어요? 강제로 원점으로 옮겼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생각은 벡터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원점이 아니에요. 이 벡터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가져가 버리면 지금 했던 얘기는 다 무의미해요. 곡선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벡터 함수의 미분계수가 곡선에 접한다라는 말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선형대소의 관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시작점이 반드시 어디에만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요 점. 시작점이 이 점이 아니고 다른 점으로 옮겨가 버리면 무의미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봤던 선형대수는 시작점을 어디다 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관점이었는데
지금 말하는 요 관점은 그 관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벡터의 시작점이 중요해요. 자, 이제 미분기하학에서는 벡터 함수를 다룰 때 이 두 개의 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어떤 걸 다룰 때는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원점에 옮겨놓고 다루자. 어떤 얘기할 때는 시작점이 반드시 여기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계산이 달라지느냐? 계산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시작점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함수는 똑같아요. 같은 함수예요. 벡터만 시작점을 어디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벡터 함수 두 개 더하는 거 똑같고요. 모든 계산, 극한 계산 똑같이 하고요. 미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계산은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 벡터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산과 이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이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계산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앞에 했던 해석학의 이 모든 계산은 다 똑같이 써요. 연속, 극한, 미분 다 똑같이 계산을 해요. 다만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자, 이제 벡터 함수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에만 이 점으로 시작점을 고정해야 되죠.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점으로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 설명하지만 자, 별거 아닌 미분기하는 게 이거예요. 미분기하학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새로운 계산을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해석학에서의 미분, 내적, 외적, 선형대수학에서 고유값 구하기, 행렬식 구하기 다 이런 거예요. 계산은 다 그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계산에 뭐 하는 거죠? 기하학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제 수업 시간 미분기하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바로 이 관점을 이제 이해한다기보다 제가 말했죠. 세례 나가세요. 믿어줘야 돼요. 이거를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리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F'T제로의 시작점으로 원점으로 옮기면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F'T라고 하는 저 벡터 함수를 다룰 때 필요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어야 의미가 생기는. 자, 이제 그게 바로 벡터 장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벡터 필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미분기하학에서 벡터나 벡터 함수를 다룰 때 두 가지 관점을 쓸 거예요. 첫 번째는 벡터의 시작점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것. 해석학이나 선형대수에서 여러분이 수학을 처음 할 때부터 익힌 관점이 뭐죠? 벡터의 시작점은 무의미하다라고 여러분은 수학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벡터의 시작점으로 원점으로 옮겨서 이 끝점이 벡터의 이름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뭐를 혼용해요? 벡터하고 점을 혼용해요. 점이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진 거죠? 벡터가 주어진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인 벡터? 원점인 벡터. 이 점을 줬어요. 시작점이 원점인 이 벡터. 점과 벡터를 혼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u라는 벡터랑 이 마이너스 u라는 벡터는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0이 되는 관점이 여러분이 수학을 시작하면서 봤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점이 모든 걸 다 설명할까요? 자, 그렇진 않아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볼 때, 인강을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자, 어떤 분은 제가 약간의 오른쪽에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약간 왼쪽에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을 벡터의 방향으로 본다면 뭐가 답이죠? 제가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답이 없어요. 뭐가 결정해요? 현재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결정해요. 자,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어느 쪽이 빠르죠, 여러분들? 현실 세계가 빨라요. 수학을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수학의 관점을 너무 기본적으로 익혀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얘기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자, 현실에서는 절대적인 좌표 원점이 있나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점은 뭐예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
기준되는 방향은 뭐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위치는 똑같지만 내가 방향만 틀었어요.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제는. 자, 우리는 미분기하는 이 현실을 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관점이에요. 시작점이 다르면 다른 벡터예요. 따라서 뭐 할 수 없어요? 더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에다가는 U라는 벡터 방향으로 이만큼 힘을 줬어요. B라는 물체는 마이너스 U 방향으로 이만큼 힘을 줬어요.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갈 거예요. A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B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전통적인 관점으로 두 개의 벡터를 더했으니까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현실에서는 어떻죠?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을 무시하는 거예요? 벡터의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 무시되는, 사실은 더 현실적이고 더 오래되는 관점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수학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잊어버리고요. 절대 원점을 항상 생각해요. 여기가 절대 원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요. 현실은 그런 거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의 관점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시작점을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옮길 수 없어요.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뭐가 구별이 돼요? 점과 벡터가 구별이 돼요. 내가 점을 줬어요. 이건 점이 주어진 거지 벡터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벡터는 뭐예요? 시작점이 여기인 또 다른 벡터를 또 생각할 수 있다고요. 점과 벡터를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 봤죠? 아까 벡터 함수, 곡선을 주는 벡터 함수의 미분이 무엇이다? 곡선에 접한다라는 관점을 보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필요해요. 그럼 두 번째로 고정하면 될 것이냐? 아니죠. 두 번째로 고정하면 뭐가 사라져요? 곡선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벡터 함수가 곡선이라는 걸 볼 때는 뭐였어요? 시작점을 원점으로 고정해야 벡터 함수가 곡선이에요. 그러다가 벡터 함수의 미분계수가 곡선에 접한단 말 할 때는 두 번째로 와야 돼요. 자, 어느 하나의 관점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것만 해라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똑같은 함수인데 어쩔 때는 관점 1번으로, 어쩔 때는 관점 2번으로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점이 어려운 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관점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점 1과 관점 2를 혼용할 거예요. 자, 이제 관점 1은 제 수업 시간에는 절대좌표계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절대좌표 0이 있어 이 점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 제가 왜 상대좌표로 부르냐면 이 점이 중심이에요. 자, 이 점을 중심으로 봐야지 이 점에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점에 어떤 벡터가 작용하느냐는 이 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만 바라보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뭐야? 이 점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점마다 그 점을 중심으로 따로 바라보는. 자, 여러분이 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마다 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심이고요. 내가 보는 방향이 기준 방향인 거예요.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보는 두 개의 관점을 우리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의 관점, 상대좌표에서는 벡터의 이름을 주려면 뭐까지 명시해줘야 돼요? 시작점을 명시해줘야 돼요. 시작점이 어디고 그 다음에 벡터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런데 벡터의 이름을 다 따로따로 붙이려니까 또 어렵기 때문에 벡터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을 볼 거예요. 벡터의 이름은 그걸 시작점을 옮겼을 때 끝점에 저치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잡히는, 자, 이제 벡터를 말할 때, 이 벡터를 말할 때는 시작점이 P이고 벡터의 이름은 뭐예요? A, B이다. 이건 시작점이 뭐예요? 원점이고 벡터의 이름이 A, B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까지 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점을 뭐로 보는 거예요? 원점으로 보고 새로운 세상을 본다라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점이 발전해서
접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을 R2라고 보겠어요. 자, 나는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요 점에서 출발하는 모든 벡터를 다 모아놓으면 뭐하고 동형이죠? 선형대수적으로 R2랑 동형이에요. 여기서 모든 벡터를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R2란 동형인데 다만 원점이 어디예요? 여기. 자, 이 점을 택했어요. 이 점에서 출발하는 모든 벡터를 다 모아놓으면 또 뭐하고 동형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R2하고 동형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원점은 어디? 여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겠어요? 접공간이라고 부르겠어요. 요 점에서 R2에 접하는 접공간은 뭐랑 동형이에요? R2랑 동형이에요. 다만 절대 원점은 무시하고요. 이 점을 뭐라고 보겠다? 원점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런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접공간이에요. 그래서 RN의 점 P에서 접하는 접공간은 RN과 동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달라지는 건 또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계산은 다 똑같아요. 모든 계산은 똑같은데 다만 시작하는 점을 중요하게 보겠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차이가 안 나타나 보여요. 왜? 자, 이제 점을 바꿔봐야 뭐예요? 겹쳐 있어요. 차이가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집합이 R2가 아니라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서 내가 접평면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제 이걸 접평면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접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집합이에요, 사실은. 접평면, 접공간. 차이가 뭐죠? 접평면이 되면 선형대수를 쓸 수 없어요. 접평면은 부분 공간이 아니에요. 맞죠? 이 접평면은 R3의 부분 공간이 아니에요. 부분 공간이 아니면 선형대수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절대접표가 여기 원점이 있거든요. 접공간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관점 바꾼 거예요. 어디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따라서 뭐가 돼버리죠? R2랑 동형인 부분 공간, 선형 공간. 뭐를 쓸 수 있어요? 선형대수학을 쓸 수 있어요. 자, 두 글자 바뀌었어요. 접평면의 평면을 공간으로 바꾸고요. 생각은 뭐죠? 원점을 여기로 보겠다는 생각을 바꾸는 순간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달라져요. 자, 접평면이라고 부르는 걸 접공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선형대수를 쓰고 싶어요, 여기서. 그러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선형 공간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점이 있어야 돼요. 절대 원점이 여기 있다면 그걸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자, 새로운 관점 뭐죠? 여기를 원점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점 P에서 출발하는 벡터끼리만 더하고요. 그 벡터에다 스칼라 곱을 정의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선형 공간이 되어버린다. 자, 접평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접공간이라고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선형대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미분기하에서는 이 정도 관점만 여러분이 받아들여주면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RN과 자, 우리가 보통 RN이라고 부르는 건 R0N이에요. 원점을 중심으로 보는 접공간이죠. RPN은 동형이에요. 선형대수학적으로 동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부분을 생각할 거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접공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굽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구분 정도를 잴 때 접선의 변화라고 불렀죠? 정확히 말하면 뭐죠? 접공간의 변화인 거예요. 접공간이 변하고 있다는 건 뭐죠? 굽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R2 화면에서 점을 바꿀 때 접공간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변화가 안 보이죠? 왜 그래요? 겹쳐 있으니까. R2는 뭐예요? 굽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우리 미분기학의 관점이에요. 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 얘기죠. 그래서
접평면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이제 우리 접공간이라고 부르죠. 장점은 설령대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자, 그런데 이제 접공간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대상에 따라 달라요. 내가 무엇에 접하느냐라고 부르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만 봐주세요. R2를 내가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점에서 R2에 접하는 접공간은 R2예요. 근데 나의 관심이 R2가 아니고 R2의 부분집합인 반지름 일자리 원 S가 나의 관심이에요. 이게 내가 관심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S에 접하는 접벡터들은 뭐죠? 이 R2가 아니고 뭐가 나와요? R1과 동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자,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르면 이런 기호를 쓰거든요. TP의 여기. 점은 똑같은 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접공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 TPS 그러면 뭐예요? 여기를 지나는 이 벡터를 말하는 거니까 R1하고 동형. 나의 관심이 S가 아니고 R2예요. TP-R2 그러면 R2. 자, 여기도 마찬가지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직관적인 생각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생각으로서 우리 접공간 얘기를 마칠 거예요. 자, 여기 나온 노트는 그냥 무시하세요. 미분기하학에서는 사실은 뭐 해야 돼 그러면? 모든 점마다 뭐예요? RN이 붙어 있어요. 다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어려운 미분기하학을 들어가는 얘기고 우리는 안 할 거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름만 벡터 번들이라고 불러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 정도 이름만 들어두시고요. 안 다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뭘 다뤄야 돼요? 점들의 집합 RN. 앞은 점의 집합이에요. 뒤는 뭐죠? 벡터의 집합 RN. RN 프로덕트 RN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이제 미분기하학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 학부 수준은 없지만 대학원 수준에 가버리면 어떤 식으로 미분기하학을 접근해요? 이런 관점으로 미분기하학을 접근하는 교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봐두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결론을 이제 종합합시다. 벡터장,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벡터 함수예요. 자, 벡터 함수는 똑같아요. 따라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도함수 계산, 모든 계산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다만 벡터장이라고 부를 때에는 결과인 함수가 시작점이 원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점에 있다. 그래서 벡터장이라고 그러면 사실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점을 나타내는 함수. 하나는 뭐죠? 벡터를 나타내는 함수. x가 변하면 점도 변하고 뭐도 변해야 돼요? 벡터도 변해야 돼요. 이게 벡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벡터장은 시작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fx라는 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라는 점에서 접하는 접공간에 있는 벡터를 대응해 주는 것이 바로 벡터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미분기하학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시작점을 생략해요. 자, 그 얘기는 시작점을 생략해도 시작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 말할 거냐면 곡선 위의 벡터장. 시작점이 어디예요? 곡선 위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곡선이 자, 알파 t예요. 곡선 알파 위에 접벡터장 알파 프라임 t라고 부르겠어요. 자, 곡선은 시작점이 어디 있어요? 알파 t에서 시작을 해서 벡터의 이름은 뭐예요? 알파 프라임이다. 그래서 자, 엄밀히 말하면 여기 알파 t가 있어야 돼요. 시작점을 써주는 거지만 이거 안 써줘도 뭐예요? 곡선 알파 위에 벡터장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선의 경우 곡선 위에 벡터장, 곡면을 댈 때는 곡면 위에 벡터장 이라고 앞에 무엇 위에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점은 생략하고 안 쓸 거예요, 앞으로. 하지만 거기 시작점이 들어있다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럼 벡터장은 자, 알파 프라임 t라고 하는 걸 보겠어요. 시작점이 어디 있어요? 알파 t에 있어요. 하지만 알파 프라임의 정의역은 어디죠? t예요. 정의역이 곡선인 건 아니에요, 원래. 정의역은 t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어요. t의 집합 AB가 정의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곡선 알파의 벡터장 F는
정의역은 AB 개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벡터의 시작점은 어디 있어요? 곡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용할 거예요. 분명히 정의역은 4개 변수의 집합 AB예요. 하지만 뭐라고 우리 오해하고 써도 괜찮아요? 곡선이 정의역이라고 오해를 해도 괜찮아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오해하고 쓸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이 편리하다면. 자, 아까 말했죠. 시간 볼 수 있나요? 시간은 안 보여요. 곡선은 눈에 보여요. 자, 곡선 위의 벡터장. 자, 분명히, 자, 어디 갔나요? 자, 앞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자, 여기 있어요. 자, 곡선 위의 벡터장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시작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이 곡선을 뭐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정의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크게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 정의역은 분명히 곡선은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하지만 뭐로 그냥 생각해도 무방해요? 곡선을 정의역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자,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정의역 AB가 있잖아요. 이 정의역 AB랑 뭐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곡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얘기 또 어렵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오해한다는 말로 넘어갈 거예요. 원칙적인 계산은 정의역은 AB 개구간이지만 이제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곡선 위의 벡터장이면 곡선 위의 점을 뭐라고 생각하죠? 정의역이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해를 해가면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함수의 내적, 외적 계산으로 갑시다. 자, 이 벡터 함수의 내적, 외적이란 것은 이게 벡터 장일 때도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벡터 장일 때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계산은 똑같은데 단지 뭐다? 시작점만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벡터 장이니까. 자, 우리 벡터 함수 F가 주어졌어요. T가 주어지면 벡터가 결정이 되고, G도 벡터 함수예요. T가 주어지면 벡터가 결정이 됐어요. 자, 이제 S는 뭐냐면 스칼라 함수예요. T가 주어지면 뭐가 결정이 돼요? 실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S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하고 F라고 하는 벡터 함수를 스칼라 곱이라는 말로 만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ST는 실수, FT는 벡터니까 뭐 하는 거죠? 진짜 스칼라 곱해버리면 돼요. 약속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스칼라 함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벡터 함수를 스칼라 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함수가 만들어지죠? 벡터 함수가 만들어져요. T가 주어지면 벡터가 만들어져요. 두 개의 벡터 함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내적할 수도 있어요. 자, FT 벡터고 GT 벡터니까 내적해버리면 자, 이게 두 개의 벡터 함수의 내적. 근데 이제 이 자체는 뭐가 됐어요? 실함수가 되어버렸어요. 자, 외적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3차원 벡터 함수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 벡터 함수하고 스칼라 함수의 스칼라 곱, 내적, 외적이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갖는 기하학적 의미는 똑같이 쓸 거예요. 선형대 수학에 나오는 기하학적 의미,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두 개의 벡터의 외적은 원래 두 개의 벡터랑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만들어진다. 등등등의 선형대 수학의 관점은 우리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쓸 거예요. 자, 벡터장은 이제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이 계산하는데 다만 뭐예요? 시작점은 어디 있어요? 곡선 알파 t 위의 벡터장의 내적이다.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 알파 t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파 t에서 계산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쪽은 벡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파 t에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요게 0이었어요. 알파 t로 가면 이 벡터는 뭐다? 서로 수직의 관계를 갖고 있다. 알파 t에서. 알파 t에 출발하는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벡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벡터 함수는 반드시 관점 1로 봐야 된다. 어떤 벡터 함수는 반드시 관점 2로 봐야 된다고 고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관점 1로 봤다가 2로 봤다가를 우리는 혼용해 가면 쓸 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기하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벡터 함수의 내적과 외적의 도화 함수인데요. 자, 결과를 보면 자, 우리가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하는 곱의 미분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요. 자, 두 개를 곱한 것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다만 곱셈이 뭐일 뿐이에요? 스칼라 곱일 뿐이에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의 미분. 내적도 마찬가지예요. F하고 G의 내적, 적은 곱셈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앞에 거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곱해줘요. 내적해줘요.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걸 곱해줘요. 외적도 마찬가지. 자, 증명은 여러분이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자, 이 결과를 기억해두고 이 결과를 앞으로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증명을 보면 알겠지만, 자, 일단 내적을 쳐다볼까요? 자, 어차피 요거 하나는 뭐죠? 실수함수, 실함수예요. 실함수 두 개를 곱한 걸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실함수에 곱의 미분 쓰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앞에 게 미분되는 걸 따로 모으고요. 뒤에 게 미분되는 걸 따로 모아 정리하면 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죠? 실함수. 자, 이제 이 벡터 함수의 미분은 각각의 성분함수의 미분이거든요. 각각의 성분함수를 미분할 때 실함수의 곱의 미분이니까 곱의 규칙을 쓴 다음에 똑같아요. 앞에 거 미분되는 거 모으고 뒤에 거 미분되는 거 모아 정리하면 끝. 외적이 제일 복잡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 하나 곱의 미분, 곱의 미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여기 스칼라 곱 하나만 써드렸으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증명하라고 안 나오니까. 자, 아이디어만 보면 돼요. 자, 성분함수를 미분할 때 앞에 거 미분되는 것만 따로 모으고 뒤에 거 미분 따로 모아 정리하면 끝난다. 봐주시면 돼요. 자, 뭐 계속 강조하자면 벡터장의 외적 내적도 미분은 똑같아요. 다만 관점만 뭐예요? 시작점만 여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기본 기법이에요. 미분기하학에서는 이 기법을 빼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두 개의 벡터 함수 F하고 G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벡터 함수의 내적이 상수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주로 이 상수가 우리는 주로 0일 거지만 0 아니어도 좋아요. 이게 상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를 미분한 다음에 G를 내적한 것과 F하고 G 미분의 내적은 마이너스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증명은 어렵잖아요. 이게 상수기 때문에 오른쪽 미분과 왼쪽 미분이 뭐가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오른쪽 미분하면 0이에요. 자, 따라서 왼쪽 미분하면 0이 돼야 돼요. 0은 왼쪽의 미분인데 여기다 이제 뭘 쓰면 돼요?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자, 이게 0이니까 이항하면 끝. 자,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걸 얼마나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곡선, 곡면 모두 다 중요한 기법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응용을 봅시다. 벡터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벡터 함수가 자, 이제 전통적인 관점을 볼 거예요. 시작점 원점을 고정했겠어요. 벡터 함수가 길이가 항상 뭐예요? 일정해요. 방향만 변해요. 자, 그렇다면 이 F랑 F'은 뭐다? 서로 수직이 된다. 다른 말로 해서 F랑 F'의 내적은 0이 된다. 먼저 증명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생각을 두 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증명부터 봅시다.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까 봤지만 F하고 F의 내적을 해주면 F의 길이의 제곱이죠? 근데 F의 길이가 상수니까 이만큼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 라이프니츠를 썼어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항하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같아야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써버리면 2배야 이거. 그렇죠? 자, 따라서 이러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자, 이제 뭘 쓰면 돼요? 이걸 쓰면 돼요. 두 개의 내적이 상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뭐하고 뭐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요? 자, 이제 F하고 F'의 내적은 뭐예요? F'과 F의 내적이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어차피 순서 바꿔서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게 2배로 바뀌어서 끝. 그냥 간단히 계산이 끝났어요. 자, 이제 이건 계산으로 본 거고요. 이제 우리는 직관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벡터가 변해요.
벡터의 변화, 여러분 벡터를 변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벡터가 변해요. 자, 벡터의 변화를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시작점을 고정했으니까 끝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끝점이 이를 현재 볼 때 여러분 원을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변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죠, 그러면? 원에 접하는 방향이에요. 자, 여기 끝점은 여기서 일단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조금 가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나는 지금 이 점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 점에서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변할 수 없어요.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이 끝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게 이 벡터 함수가 변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벡터 함수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방향은 그대로 있고 길이가 변한다면 이제 어떻게 방향하죠? 이렇게 변하는 방향이 주어진 뭐예요?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자, 반대 이렇게 변하는 건 반대 방향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점에서 벡터의 끝점이 현재 이 점에서요. 이 점의 적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에요? 여기? 2차원 공간이에요. 이제 우리 2차원 보겠어요. 여기 벽이 있어요. 저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벽에 놓여 있고요. 2차원 공간에서 이 점의 적 공간은 몇 차원이에요? 2차원. 그러면 자, 이 방향과 이 두 개의 방향이 그 2차원 공간에 뭐가 되죠? 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벡터가 주어졌어요. 벡터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방향도 이쪽을 따라가지만 길이도 변해야 돼요. 뭐하고 뭐 일체결합이에요? 이 두 개의 벡터의 일체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만 따라간다면 뭐만 변해요? 방향만 변해요. 이 벡터만 따라간다면 방향은 그대로 있고 뭐예요? 길이만 변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일체결합이 이렇게 따라가면 이 두 개의 만큼 결합해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길이도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해서 이 직관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주면 나중에 미분기하를 볼 때 편해요. 자, 우리는 이 벡터의 변화를 볼 때가 많아요. 어떤 벡터가 주어졌어요. 벡터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 벡터 함수의 변화를 볼 건데요. 이 벡터 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 때 이 끝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것이고요. 자, R2라면 분명히 한쪽은 길이가 변하는 방향. 수직인 방향은 뭐죠? 방향만 변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의 벡터가 주어졌어요. 이 벡터의 끝점이 방향만 변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수직인 방향이에요. 자, 이제 구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 벡터가 구 위에서 움직인다면 길이가 안 변하는 거죠? 이 구에 접하는 방향이 뭐예요? 길이는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접하는 방향으로. 자, 이제 길이가 변하는 방향은 뭐예요? 여기 이 방향에, 자, 벡터랑 같은 방향이 뭐죠? 길이를 변하게 하는 방향. 벡터랑 같은 방향이면 길이를 늘려주는 거고요. 벡터랑 반대 방향이면 길이를 줄여주는 거고요. 길이의 변화를 주는 방향은 벡터랑 같은 방향이 기저예요. 이 방향의 벡터가 있다면 길이가 늘어나고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줄고요. 수직인 벡터 방향은 뭐예요? 길이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뭐만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만 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른 정리에서 얻어지는 요 생각과 이 직관적인 생각을 매치시키는 것이 일단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걸 제가 빠르게 지나갔더니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이제 여기가 이쪽이 길이의 변화를 주는 방향, 뭐랑 똑같은 평행한 방향이에요? FT 방향이에요. 여기 수직인 요 방향이 뭐죠? 방향해 주는 방향. 이 점선은 이 두 개의 일차결합이에요. 그러면 길이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거예요. 자, 길이는 변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벡터의 끝점은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벡터의 수직인 방향 쪽으로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고정되진 않아요. 이만큼 보내면 벡터 수직인 방향은 이게 아니죠. 그때 어떻게 이거예요.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같이 계속 이렇게 힘을 줘야지 뭐가 돼요? 길이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생각을 여러분이 이 정도 설명으로 잘 따라와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곡차곡 반복해 생각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기하는 뭐죠? 관점을 여러분이 익히느냐의 싸움이지 새로운 계산을 익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정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대수학이에요. 우리는 선형대수를 다룰 때 정규, 직규 기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유는 뭐죠? 자, 기저가 주어지면 모든 벡터를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쓸 수 있다. 근데 그 1차 결합을 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정규, 직규 기저의 장점은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 구할 수 있다. 뭐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내정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V라는 벡터를 2원부터 2n까지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는데 개수들은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선형대수학에서 알고 있는 정규, 직규 기저의 최대의 장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우리 미분기하학적인 생각을 도입을 해야 돼요. 선형대수를 다룰 때는 모든 벡터를 원점으로 옮겼기 때문에 원점에서만 기저를 만들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도입해야 돼요? 접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난 이 점에 생각하고 있어요. 원점은 아니지만 나는 이 점이 중심인 새로운 선형 공간을 생각을 해요. 접공간.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기저가 필요하죠. 점을 바꿨어요.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기저가 필요하죠. 매 점마다 뭐예요? 기저가 필요해요. 물론 자, 이제 이 표준 기저를 3차원 표준 기저를 그대로 옮기면 돼요. 하지만 그게 현실에 맞을까요? 자, 제가 동서남북과 하늘 방향을 제가 사는 세상에 표준 기저로 내가 여기 원점이에요. 절대 원점을 봅시다. 내가 동서남북과 하늘 방향을 절대적인 방향으로 내가 부르겠어요. 동서남북과 하늘 방향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내가 위치를 옮기면 기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어디쯤 있었죠?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서남북이가 똑같은가요? 달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점마다 내가 이 정규, 직규 기저라고 하면 이 기저를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바꿔요. 자, 이때는 여기가 하늘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위치를 바꿔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하늘 방향이에요. 여기가 하늘 방향이에요. 분명히 3차원 기저, 동서남북, 자, 이 동쪽, 북쪽 하늘 방향, 이 세 개의 방향을 내가 기저로 삼을 거예요. 분명히 편리한 기저예요. 우리가 지도 보고 잘 땐 그랬었죠? 동쪽, 북쪽 하늘 방향을 보면 지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마다 달라요. 자, 매 점마다 우리는 그 점에 접하는 적 공간의 기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를 거예요? 틀장 프레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해야만 된다는 아니에요. 하면 편리할 수도 있다예요. 편리하지 않으면 안 쓰면 돼요. 수학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써서 편리하면 쓰고요. 편리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 틀장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이제 프레임이란 말을 쓸 건데요. 프레임은 점마다 적 공간이 있으니까 그 적 공간에 기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저를 항상 이렇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저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프레임이라는 개념이다. 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 프레임도 정규직규 기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출발하는 어떤 벡터가 주어지든지 그 프레임들의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쓰는데 이 개수들은 뭐로 구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정규직규 기저라는 성질은 그대로 쓰는 거니까.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시작점만 여기를 보는 것이다. 모든 점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을 마치겠는데 잘 첫 시간을 돌이켜보세요. 제가 뭐 특별히 미분 선형대수 다른 거 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과 선형대수 얘기만 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 여러분이 따라와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해석하는 관점을 이제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걸 같이 관점을 공유하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의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세뇌시키는 과정이 이제 저랑 같이 미분기학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요 생각을 항상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하도록 하죠.